미래의 무대, 아름다움을 향한 패션쇼. 그 화려함 뒤엔 수많은 땀들이 배어있다. 우리나라 패션의 선구자들이 일궈온 미의 역사. 시대별 미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나라 미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100여 년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지난 4월 서울올림픽공원에선 밤하늘에 펼쳐진 색색의 조명만큼이나 화려한 쇼가 열렸다. 아시아의 모델들과 디자이너들이 총출동한 2015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세계적인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을 아시아에 소개하는 장으로 올해는 아시아 트렌드의 중심 한국에서 진행됐다. 아시아 각 나라의 실핏줄 같은 어떤 모델 로드를 구축해서 그 실핏줄이 대동맥이 만들어지면서 그 대동맥에 한국의 패션과 뷰티 산업을 알리고 또 소통하면서 그들과 화합과 교류를 해서 또 한국으로 다 불러 모으는 그런 플랫폼 사업입니다. 2006년 한국 모델 시상식에서 시작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이제 아시아의 디자이너들과 모델들에게 아시아의 미를 알리는 의미 있는 대회로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회에 국내외에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과 모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패션 산업이라는 거는 예전엔 단순히 옷을 디자인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입는 사람의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 패션 산업뿐만 아니고 모든 디자인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의 패션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은 옷을 통해 우리의 몸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이다. 아름답게 외양을 꾸미면서 패션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은 근대 이후부터 강하게 의식되기 시작했다. 한복에서 서양 의복을 거쳐 오늘날 아시아 및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패션 산업. 이 같은 대한민국의 위상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치마와 저고리, 하얀 옷만을 즐겨 입는 백의의 민족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패션 뷰티 산업을 만든 것일까?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랑 몸에 대한 인식이 달라가지고 몸과 마음을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내적인 것에서 찾았던 전통시대에는 여인의 몸가짐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미인의 전통적인 묘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풍기는 인상, 느낌 등을 추상적으로 비유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전통적 미인의 판단 기준으로는 얼굴의 생김새가 중심을 차지했는데 과거 미인들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를까? 100년 전 미인들의 사진을 보면 얼굴형이 좀 둥글고 얼굴 살이 많고 그래서 뭐 복스럽게 생겼다, 보름달처럼 좀 환하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그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목구비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전형적인 동양적인 그런 이목구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둥근 얼굴형에 볼살이 많아 뚜렷한 이목구비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복스러운 느낌을 주는 여인이 미인상으로 꼽혔다. 어찌 보면 현대 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요즘 사람이 보면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얼굴이 어떻게 미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늘날의 미인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 가부장적 사회인 우리나라에선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신문물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출입이 시작되면서
서구식 외양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의 시작은 남성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1880년대 초에 그 신사 유람단이라고 해서 김옥균이라든지 윤치호 이런 분들이 일본으로 신사 유람단을 떠납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개량 복장을 입기 시작을 했죠. 서구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려 했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의생활을 바꿔나갔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양복을 입고 상투를 자르고 서양 모자를 착용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남성의 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뭐 단발용이라든가 관복에서부터 양장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난전여비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돈을 많이 썼었습니다. 남자들이 양복도 입고 집적 해 입고. 신문물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 곳은 역시 서울이었다. 한복 대신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특히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남촌, 지금의 충무로와 명동에서 두드러졌다.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 양복점 상권이 형성됐는데 그 명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충무로와 명동 일대를 꽉 채웠던 양복점과 양장점들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들도 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양복 문화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가차원 나라니까 양복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력거 타고 다녔었잖아요. 옛날에 그 일본 정치 때는 인력거를 타고 다녀서 그 인력거 타고 다니는 그 신사들이 양복을 해 입고 또 그 양복 기술자들도요. 그때는 진짜 그 시기가 좋아서 양복을 해 입으면 수입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사람 못지않게 대우도 받았어요. 과거 명성을 떨치던 명동 일대의 양복점들. 이곳에서 옷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나에게 꼭 맞는 옷을 위해 몸의 치수를 재는 것이었다. 고급 맞춤복, 오늘날 이제 패션 전문 용어로 이제 오테쿠트루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당연히 나 하나만을 위한 특수 맞춤복이에요. 몸에 꼭 맞는 옷만큼 편안한 것이 있을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선 원단과 디자인을 정한 후 정확한 신체 사이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이 치수에 맞춰 먼저 옷감이 아닌 종이에 본을 뜬 뒤 이에 맞게 옷감을 자른다. 옷을 만드는 원단은 귀한 재료였기에 종이로 먼저 옷의 모양을 잡는 것이다. 이 자른 옷감으로 듬성듬성 시침질을 하는데 이는 옷을 제대로 완성하기 전 고객의 몸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1차, 2차 수정을 통해 옷 주인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가봉까지 완료되면 시침질한 것을 뜯어내고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하는 공정에 들어간다. 여러 차례의 가봉을 거치고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한 달여. 그 시간 동안 재단사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양복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재단에서 가봉을 손으로 꼬매서 입혀서 그 0.1%라도 잡는 겁니다. 잡아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뜯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거기다 안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전부 챙겨서 공장에 이제 손바느질 하는 기술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작업을 지시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일일이 그거를 또 다 체킹을 해서 그걸 또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통해 완성된 옷 한 벌은 장인 정신과 정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기성복들에 밀려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탄한 기술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성복과 차별화된 옷을 만들어내며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이들. 정장에 깃든 단정한 젠틀함은 가장 먼저 만든 이들에게 묻어났다. 한 벌의 옷이라도 허투루 만드는 법 없이 정성을 다한 옷으로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객과 소통한 사람들. 완성된 양복뿐 아니라 재단과 박음질, 모든 과정에 그들의 노력과 긍지가 묻어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 양복일 것이다. 손바느질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의 작품. 이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멋쟁이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모였겠죠. 흰옷과 집신으로 대변되는 의생활 속에서 지도층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복을 입기 시작했다. 이후 부유층과 연예인들에게 확산되며 점차 양복에 대한 동경이 나타났다. 양복의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명동 일대에는 수많은 양복점들이 생겨났지만 남성들의 변화와 달리 여성들은 여전히 치마 저고리에 전근대적인 외양을 하고 있었다. 내면의 미덕 이런 걸 갖춘 여성을 미인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 아들을 낳는 여성을 또 미인으로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외양에 대해서는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개항 이후에 서구적인 가치관과 미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에 대한 기준도 서구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1920, 30년대 헐리우드 스타였던 그레타 가르보는 우리나라 남녀 모두에게 인기를 끌며 서구적인 외양에 대한 동경을 갖게 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겐 서양 여성처럼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신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여성 그러면은요, 기존의 그 사회적인 그런 관념이나 통념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그 신여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고등교육을 좀 받았겠죠. 외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학생의 의복 있잖아요. 그 개량 한복이라고 하는데, 그 약간 짧아진 치마와 약간 길어진 저고리 이런 것들로 또 다른 그 기생들이라든가 이런 여성들과 차별화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시작된 서구적인 교육은 여학생들에게 서양의 여성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대에 등장한 신여성들은 전근대적인 세계관에 머물던 우리나라 여성들을 크게 동요시켰는데, 특히 무용수 최승희는 새로운 화장과 패션을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모던글의 마인드를 불어넣었다.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이제 최승희를 들 수 있는데요. 뭐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동했던 무용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예술가였는데요. 또 그런 예술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단발이라든가 뭐 화려한 무용복, 뭐 이런 양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적 문화적 아이콘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여성이었고요. 문화적인 것에서만 신여성이 아니라 이 패션에 있어서도 리더 역할을 한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20년대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의 출현은 당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서양식 의복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최승희뿐 아니라 영화배우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여성상이 제시되면서 패션을 통해 변화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근대 패션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함께 신여성을 통해 여성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는데 당시 일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여성은 집안에서 육아와 그 살림을 담당을 했고 남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당시나 지금도 그렇죠. 바깥일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의 활동 범주가 훨씬 더 넓었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허락을 받아야 양복해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양복을 해 입고 나면 양장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결혼식 하게 되면 주로 양복 정장을 입고 양복 이제 예식을 하고 그랬죠. 신여성의 등장에도 일반 여성들의 서양식 의복은 쉽게 보편화되지 않았다. 당시 결혼식을 살펴봐도 남자는 대부분 양복을 착용한 반면 여성은 드레스 대신 흰색 한복에 면사포를 두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남녀 불균형은 반세기 동안 계속됐는데 이러한 공식은 한국전쟁 후 한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쟁터건 아니면은 그 아주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누구나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 근데 이제 첫 패션쇼가 1956년에 디자이너 노라노 선생님이 이제 해외 유학 최초 1호죠. 최초의 패션쇼에선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최은희, 조미령 등이 모델로 나서 양장을 입고 옷맵시를 뽐냈다. 이 패션쇼를 준비한 주인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션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국 패션 디자이너 1세대 노라노. 처음으로 57년도에 노라노 선생님이 패션쇼를 했거든요. 반도 호텔인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이제 그 연예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밖에 뭐 미스코리아든지 연예인들 통해서 뭐 최은희 씨나 김지미 씨나 뭐 그런 분들, 뭐 모니카 유나 그런 분들이 이제 모델로 쓰면서 일부 층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선호의 대상이었고 또 그것을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했었고요. 11월 30일 오후 지금과 달리 전문적인 모델이 없던 시절 당시 패션쇼를 누빈 사람들은 당대 최고 인기 여배우들이었다. 김지미, 엄앵란 등이 주로 모델로 나섰고 최초의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박현옥도 있었다. 외교관들 부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거의가 다 미스코리아 또 탤런트들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김지미 씨, 윤인자 씨, 안나영 씨, 또 무용가 김백철 씨 이런 분들이 거의가 다 모델을 직업 모델 대신에 그분들이 대신을 한 패션쇼였죠. 예나 지금이나 패션의 선두를 이끄는 것은 당대 최고 인기 여성. 유명 여배우들을 통해 패션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명동과 같은 번화가의 양장점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패션쇼가 열렸던 56년엔 한국의 대표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대회도 처음 열리면서 당시 미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한다. 그때 자료 사진을 보면 재밌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대적 상황이 주한 미군 주둔이라든지 또 그런 외교관들 그러면서 또 그쪽에 오신 그 손님들 보면은요 한복에 선글라스 끼신 분들 또 양장 반 한복 반 거의 이렇게 좀 반반씩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패션쇼를 했지만 그거를 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저변 확대는 덜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화려한 패션쇼가 열린 50년대엔 아직까지 전쟁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먹고 살기조차 힘든 시절이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 후에는 소재라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옷감이라는 것은 미군들이 낙하산 전쟁 때 부산물인 낙하산을 떨어뜨렸으면 그 낙하산을 주워다가 그걸로 옷감을 해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다든지 또는 미군들이 겨울에 뒤집어 쓰고 산 담요 있거든요. 그 담요를 남대문에 가서 거기 염색집이 많았는데 그 염색소에 가서 때가 덜 타는 물감으로 짙은 색깔로 물감을 들여서 그걸로 오버코트를 해 입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던 때 옷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당시 주로 활용했던 소재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것들이었는데 두툼한 미군 담요는 코트로, 낙하산천은 블라우스로 변신했다. 그리고 전쟁 직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옷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피란을 내려온 그 이북의 그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명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장점이 하나하나 이제 등장하게 돼서 뭐 송호 양장점이다, 그 다음에 국제 양장점이다, 그런 양장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아리사, 마더모아젤, 노블 이런 양장점이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당시는 전부가 다 2층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2층 건물들이 시작을 하고 점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옷을 해 입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명동은 멋쟁이들의 1번지, 패션의 1번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물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지 해 놓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명동의 양장점이 늘어나면서 특정 계층만 볼 수 있던 패션쇼장이 아닌 누구나 쉽게 양장을 보거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구화된 패션은 의복뿐 아니라 여성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50년대 나온 영화 자유부인은 당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같이 홀에 가요? 네. 자유부인. 압축이 되지 않아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일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그 전통 보수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초창기 아무래도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그 억압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 국내 내전도 겪고 그러면서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의 정신을 많이 핍박하게 만들잖아요.